여의도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자, 모처럼 제가 참 좋아하는 작가분 한 분을 이렇게 저희 스튜디오에 모실 수 있게 됐습니다. 저도 예전부터 이분의 미래 전망서들 참 많이 읽어봤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번에 또 새로운 신가를 내신 것 같습니다. 최윤식 미래학자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네. 이번에 또 신간 내시나 봐요. 네네. 간략하게 책 집필 취지 한번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요 2045년 부의 신대륙 책은 뭐 사실은 지금 당장에 뭐 가까운 미래는 얘기하지 않고요. 네. 우리 한국이 사실은 지금 성장의 한계에 들어갔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극대화되면서 사실 공급망 재편도 오고 또 사실 한국이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주력으로 수출을 해서 우리가 먹고 살았던 국가들의 성장도 좀 한계가 없고, 그들 국가들의 성장은 한계가 있지만 우리는 또 계속 성장해야 되니까 네. 그럴 경우에는 새로운 어떤 부의 신대륙,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지금은 약하지만 한 20년 정도 후가 되면 네. 지금 우리가 수출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을 대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국가들을 혹은 지역들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한번 제가 연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어찌 보면 지금 한계 상황에 봉착해 있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로를 줄 수 있는 대상지 아니면 새로운 대체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화두를 던지시려고 한 거군요. 네네네. 그리고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어떤 어프로치를 보면 이제 기업들은 관심 있고 국가는 관심이 있지만 뭐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개인분들은 네. 뭐 혹은 투자하신 분들은 뭐 나하고 상관없는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럴 수도 있죠.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이렇게도 또 응용하실 수가 있어요. 네. 우리가 지금 내가 투자하고 있는 이 기업들이 지금 당장은 꽤 괜찮은 성과를 내지만 지금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가 됐잖아요. 네. 그럼 새로운 미래 산업 그리고 새로운 대륙을 뭐 우리나라 어차피 20년 후에도 수출 지향적인 국가가 돼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 시장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네. 그 방향성이 리저너블한지 뭐 이런 부분을 평가할 때 네. 또 이 연구가 꽤 도움이 되실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네요. 그런 네네. 관점에서도 진짜 개인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네네네. 그런 지필 의도가 있으셨군요. 네네. 자, 그러면 저도 사실 그래서 박사님을 모신 이유가 거기입니다. 요즘요 워낙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여러 사건, 사고들 그리고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현안에 몰입하다 보니 숲을 못 보고 이게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야? 이걸 잘 놓칠 것 같았어요. 그렇죠.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네. 정보가 너무 쏟아져 나오고 네.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건도 사실은 굳이 내가 저것까지 알아야 돼? 하지만 그게 그냥 실시간으로 오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유튜브는 이제 정보가 폭발적이고 네. 그러면은 과거에는 정보가 부족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느꼈다면 지금은 정보를 잘 고르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정보가 많이 쏟아지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자꾸 나무만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큰 숲을 보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하나하나 제가 궁금했던 거를 한번 네네. 여쭤보면서 고견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요즘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여기저기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마두로 체포, 그게 뭐 아메리카 반도에서 일어나는, 대륙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유럽은 또 그린란드 분쟁, 그리고 러우 전쟁, 이것도 뭐 마무리될 듯 하지만 아직도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란의 반정부 시위를 비롯해서 중동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그냥 이거 다 별개고 그냥 우연치 않게 요 근래 다 같이 일어나는 건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커다란 맥락이 있는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네. 상황이고, 지금 말씀하신 열거하신 이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뭐 사실 과거 같았으면 뭐 신문의 헤드라인을 계속 장식해야 될 건데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연속해서 터지고 있는 네. 거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지난 한 20년 정도가 사실은 전 세계에 좀 평화기였거든요. 예. 큰 전쟁도 없었고 예. 뭐 그랬는데 좀 뭐 지금 같은 거 보면 우리가 그렇게 익숙하다 보면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막 이런 일이 벌어지냐. 뭐 갑자기 한 나라의 대통령을 그냥 체포하고 그것도 뭐 어느 정도 국가가 방어력이 없길래 그냥 몇 시간 만에 체포가 돼버리고 네. 또 뭐 엄연히 다른 나라의 영토인데 그냥 우리가 뭐 사겠다도 아니고 그냥 갖겠다 뭐 이런 그렇죠. 내용들이 좀 나오고 네. 그리고 전쟁은 뭐 푸틴 같은 경우는 뭐 일주일 안에 뭐 길어봐야 한 달 안에 끝낸다고 했는데 이제 뭐 4년째로 접어들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또 사실은 중동의 이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크게 터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복잡성이 증가하죠.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일단 당장은 사실 이런 사건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지만 네. 특별히 굳이 고르자면 네.
가장 큰 영향력을 줄 수 있고 지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예. 사실은 제가 두 가지를 좀 꼽는데요. 네. 하나가 이란의 반정부시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란이 과거에 친미로 있다가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반미로 돌아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다시 역전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 정권이 굉장히 힘을 잃게 되면 사실 중동은 미국의 전략적인 어떤 그 전략에 따르면 단순하게 어느 한 이스라엘이나 친미 국가들을 밀어주는 게 아니고 사실은 사우디와 이란이 두 나라가 중동에서 힘이 있는데 이 힘의 균형을 이루는 겁니다. 그게 이제 미국의 전형적인 전략입니다. 아시아에서도 네. 힘의 균형, 중동에서도 힘의 균형,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이란이 힘의 균형을 흡게 이루면 네. 어떻게 보면 미국에도 좋겠지만 예. 사실은 또 다른 어떤 국면이 나타날 수 있고 그 중동의 어떤 그 역학적 변화는 네. 사실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가깝게는 유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사건으로 보면 그게 되고요. 예.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예. 이제 이 이란의 사태가 아시아도 영향을 미치는데 특별히 지금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지금은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지금 중국에서 심각한 시진핑파 반시진파의 권력 투쟁이 굉장히 크죠. 예, 예. 이거는 우리나라에는 훨씬 더 직접적인 거고 그렇네요. 만약에 이 사태가 아직은 거기까지 갈 가능성은 아직도 확률적으로 아직 낮은 상태지만 네. 뭔가 이 권력 투쟁이 벌어지면 사실 정치라는 게 생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똥이 어떻게 튈지도 모르고 이게 결국은 뭐 사실 어떤 균열 틈을 만들면 중국 공산당의 심각한 충격을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파급력으로 본다면 이 두 가지가 지금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그렇네요. 앞으로의 일파만파 파장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은 이 두 가지가 진짜 어마어마한 이펙트가 그렇죠. 있겠네요. 네네네. 자, 그런데 제가 책을 보면서 또 흥미로웠던 게요. 네네. 저는 우리 최 박사님께서 그 미래를 또 전망한다고 하시길래 네. 의미 있는 빅 플레이어들 이런 사람들의 입장들 중심으로 책을 다 정리하실 줄 알았는데 야, 생각지도 못했던 나라들을 언급하셨습니다. 네네네. 그 중에 다크호스라고 말씀하시면서 했던 국가들이 네. 모로코, 나미비아, 파키스탄, 케냐, 우즈벡. 네. 이구들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말씀드리기 이 책의 연구의 전제가 20년 후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사실 지금은 10년이라는 게 과거에 한 30년 정도의 변화의 속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IT 같은 경우는 사실 1년이 10년의 변화니까요. 그렇네요. 그렇게 봤을 때 국가 단위 혹은 산업 단위 혹은 경제 단위 경제라는 건 사실 한 나라의 그 경제 성장도 있지만 지금 전 세계가 경제가 연결돼 있고 금융이 연결돼 있으니까 특별히 지금 또 중요한 게 미국이 중국과의 과거에 이 30년간 가졌던 그 공급망의 사슬을 전부 다 해체하고 네. 새로운 공급망을 형성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그 공급망의 중심이 미국을 중심으로 두겠지만 결국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공급처를 찾아야 되겠죠. 그럴 때에 전통적으로 미국으로 봤을 때는 미국에게 국익이 유익하지는 그런 어떤 측면. 그것은 향후에 미국이 안전하게 제조업 1단계라든지 네. 뭐 이런 부분 혹은 미국의 금융이 침투할 수 있거나 혹은 미국의 제품들을 팔 수 있는 어떤 시장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봐야 되겠죠.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은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지만 뭐 저런 나라들이 지금 뭐 가난한 나라 아니냐 네. 하지만 20년 후에 그들이 가진 잠재력 뭐 예를 들면은 금융의 잠재력이라든지 혹은 IT의 잠재력이라든지 혹은 인구의 잠재력이라든지 자원의 잠재력 혹은 지정학적 잠재력들을 가지고 봤을 때는 꽤 괜찮은 나라들이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연구를 할 때 그래도 우리 애가 너무 상식적으로 잘하는 그런 나라들은 너무 연구가 시시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지 않은 나라들을 조금 더 탐색했다. 예. 그래서 발굴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예를 들면 모로코라든지 네. 모리타니 그리고 남미비아 네. 요 세 나라를 묶어서 대서양 그린 수소 초승달 벨트라고 했습니다. 네, 이런 나라들이 20년 후에 네. 꽤 괜찮은 나라일까? 물론 이제 여기서 전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20년 후에 이들이 뭐 중국처럼 뭐 경제가 커진다, 미국처럼 이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뭐 베트남 꽤 괜찮은 경제잖죠. 그렇죠. 네. 그런 수준까지는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20년 후는 굉장히 중요한 그럼요. 시장이 될 수 있죠. 예. 그런 측면에서 찾았는데 이제 그 세 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특성이 있냐면 이게 유럽과 지정학적으로 가까이 있어서 네. 유럽의 어떤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이런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 있고요. 또 예. 하나 또 뭐 나미비아 같은 경우는 리튬, 뭐 우라늄
히토류, 지금 사실은 4차 산업혁명에서 굉장히 중요한 미국이 네. 사실은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지배력에 놓고자 하는 게 뭐 러시아의 어떤 진출을 막는다든지 뭐 그다음에 북극의 어떤 요소도 있지만 사실은 일단 당장은 히토류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네. 그리고 그거는 지금 미국이 중국의 발목이 잡히는 우리나라 마찬가지고. 네. 근데 이제 그런 자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볼 수가 있죠. 과거에는 자원의 부국으로 보면 석유, 그렇죠. 뭐 혹은 석탄, 혹은 뭐 예를 들면 아프리카는 우리 전통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뭐 다이아몬드가 난다든지 금이 있다든지. 그런데 이제는 이 나라들은 새로운 관점에서 그런 어떤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네, 그럼 파키스탄은 뭐예요? 네, 요즘 파키스탄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그렇죠. 같은데.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파키스탄이 뭐 인도라든지 뭐 중국과 뭐 이렇게 경계하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분쟁이 있고 지금은 여전히 정치적으로도 혼란기에 있지만 네. 잠재력을 본 겁니다. 예를 네. 들면 파키스탄의 가장 큰 잠재력은 청년. 청년. 네, 파키스탄의 인구가 사실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예. 예, 그렇게 봤을 때 어떤 그 청년의 힘, 이제 이런 나라들은 전체 도시가 전체 지역이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실 중국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중국은 아니더라도 이런 국가들은 도시 집중이 더 심하기 때문에 뭐 총 메가 도시가 되기 때문에 뭐 1,000만, 2,000만, 3,000만이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한 국가에 수출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봤을 때 파키스탄은 그런 잠재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앞으로 왕성한 소비처가 돼줄 수 있는 그 청년 인구들, 그 그렇죠. 인구들의 숫자에 주목해야 되고, 파키스탄 전체가 통계적으로 숫자가 안 좋게 나오는 건 전체인데, 네네. 그 전체가 아니라 부분들 한두 개는 그렇죠. 어마어마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뭐 인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인도는 제가 뺀 겁니다. 뭐 굳이 인도는 이제는 맞아요. 누가 예. 봐도 그곡에 필적할 수 있는 네.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물론 20년이니까 네. 이 책은 무조건 된다라는 게 아니라 몇 가지 허들이 있다. 네. 그런 것들을 잘 넘으면 알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 네. 그럼 그런 관점에서 궁금한 게 또 케냐인데요. 네. 우리 아프리카 그러면 다음번 아프리카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국가로 나이지리아를 꼽는 분들도 있는데 네네. 그분들은 그 나이지리아 인구 네네.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나이지리아를 제끼고 케냐를 선택하신 네, 이유는? 물론 제가 나이지리아도 언급은 했지만 예. 역시 아까 같은 이유죠. 우리가 인도를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은 이유처럼 예. 나이지리아는 이미 타겟에 들어온 거죠. 네. 그랬을 때에 좀 더 많은 가능성을 찾아야 되니까 그랬을 때 아프리카 중에서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어느 나라가 그래도 그 다음 타겟이냐 봤을 때 케냐도 굉장히 괜찮죠. 우리가 뭐 케냐 그러면 우리가 케냐 하면 지금 떠올리면 뭐 사파리. 뭐 그리고 뭐 케냐 커피. 네. 그렇죠. 우리나라 커피 좋아하죠. 그렇게 이제 떠올리지만 케냐를 제가 눈여겨봤던 것은 크게 이제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케냐가 디지털 금융에서 굉장히 잠재력이 큽니다. 그래요? 보통 이제 전통적인 이런 가난한 나라 후진국들은 네. 우리는 이제 금융 그러면 레거시한 금융의 시스템들 있잖아요. 뭐 현금을 쓰고 그다음에 크레딧 카드를 쓰고 뭐 그다음에 온라인 뱅킹을 하고 그런데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지금 또 금융 같은 경우에서는 뭐 디지털 화폐라든지 뭐 이런 새로운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인데 케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후진국들이 그런 것을 도입을 하면 레거시한 것을 그냥 없애버리고 바로 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럽이 디지털 금융으로 넘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레거시가 있는 데는 맞아요. 그거를 병행하거나 그렇죠. 그게 대안이 되니까 늦거든요. 이미 그 시스템으로 공부에 가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 역발상을 하면 낫다. 근데 이제 그런 디지털 금융 시스템이 전혀 없는 데는 또 안 되죠. 네. 그런데 케냐 같은 경우는 이미 네. 엠페사라고 하는 예. 디지털 금융 시스템인데 이게 전 국민의 80%가 씁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곧바로 네. 다음 금융 시스템 우리가 뭐 암호화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CBDC도 나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은 블록체인과 관련돼서 얼마든지 쉽게 오히려 선진국보다 미국보다 더 빠르게 네. 안착될 수 있어요. 네. 그 정도 속도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게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사실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두 가지의 큰 경제적 충격을 받았죠. 네. 우리나라는 IMF를 받았고 네. 일본 같은 경우는 부동산 버블 붕괴를 맞았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두 국가의 어떤 미래는 달라졌어요. 네. 그 이유가 우리나라는 그것을 계기로 네. 아예 새로운 네.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인터넷이라든지 그렇죠. 모바일 혁명이라든지 네. 뭐 이런 걸 받아들여서 네. IT 산업을 쫙 일으켜서 네. 패러다임 전환을 해서 네. 기존의 중후장대형 산업하고 매치를 시키면서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인터넷은 뭐 우리가 발견한 것도 아니고 컴퓨터가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지만 그것을 만들었던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빨리 전국의 광통신을 깔고
최고의 인프라를 갖추고 그 위에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IT 산업이 이룰 수 있죠. 뭐 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뭐 게임 산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것처럼 미국,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근데 미국은 그걸 만든 종주국에 불구하고도 기존의 것들이 너무 탄탄하게 있으니까 사실 도입이 굉장히 느리거든요. 네. 그런데 마찬가지로 케냐가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오히려 얹기 좋은 지금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해했습니다. 네네네. 야, 말씀 듣고 보니까 왜 책 제목을 2024년 부의 신대륙이다. 그러니까 기존 것만 쳐다보지 말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포텐이 있는 지역들과 국가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절절히 하고 싶었구나. 이런 네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에서도 물론 당연히 다양한 내용 언급해 주셨지만 우리 독자들도 지금 현재 가장 궁금한 건 역시 미국과 중국입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유치찬란한 질문을 제 입에서 던질 줄 몰라겠습니다만 네. 그냥 유치하게 던질 테니 아주 고견을 들려주십시오. 네네. 미국, 중국 누가 이깁니까? 저는 이제 미국과 중국이 본격적으로 패권 전쟁을 붙었을 때 네. 2008년 이후죠. 저는 기본적인 제 예측은 아직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건 뭐냐 두 가지가 있는데 확률적으로 미국이 이길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전에 또 2008년에 특별히 이제 2008년에 그때는 오히려 지금 중국이 정치적으로 혼란이고 중국이 지금 부동산 버블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장기 침체 빠지고 있는데 네. 그리고 막 코로나 때도 뭐 이 위기 때 다른 나라는 금리를 막 올릴 때도 금리를 내려서까지 내부를 살려야 될 정도로 그렇지만 이게 유동성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지금 헤매고 있는 이때가 아니고 그때는 정말로 중국이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의 대안처럼 막 부각할 때 그때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는 것은 10년 안에 된다라고 했을 때 제가 뭐라고 예측을 했냐면 물론 그것도 미래는 가봐야 되는 거니까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다. 근데 제가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그리고 국가의 성장을 따져봤을 때 중국의 정치 시스템도 그렇고요. 40년 안에 최악의 경우 40년 안에 중국이 미국의 심지어는 명목 GDP도 추월하기 힘들 수 있다라고 예측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상식적이죠. 그렇게 중국이 강력했을 때도 제가 미국의 승리가 좀 위에 있다라고 했으면 지금은 미국이 물론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서 불확실성을 굉장히 크게 만들고 있지만 저는 그게 일본 사람들은 미국을 고립주의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방어주의를 지금 하는 거죠. 방어주의. 네네. 그리고 제도약을 위해서 사실은 지금 트럼프의 정책을 나무만 보면 여러 가지 판단이 있지만 저는 숲을 보면 트럼프의 가장 중요한 정책은 2기 때 정책은 지금 서반구 아메리카를 다시 한번 요새화시켜서 재반격을 하는 거죠. 요 정책이 미국이 제국으로 떠오를 때의 첫 번째 했던 정책입니다. 예전에도. 그렇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미국이 좀 약해져 있고 여러 가지 구설수가 있지만 중국은 조금 더 상대적으로 더 심각하니까 오히려 지금 제가 미국이 패권 전쟁의 최종 승자가 될 가능성은 2008년, 뭐 거의 한 20년 전이죠. 그때보다 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생각해 보니까 진짜 예전에 원로주의 있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전열을 가다듬기 위한, 즉 약진을 하기 위한 태세, 이걸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해석해도 충분히 설득력 있게 해석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지금의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더 좋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진짜 우리 세계사를 공부했었을 때 로마라든가 이런 한 시대의 패권을 장악했던 국가가 우리 힘이 빠져서요. 우리 이제 고립하겠습니다. 이런 데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은 패권주의를 계속 이어나가는 국가고요. 그리고 지원을 유지하고 싶은 국가예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지원을 내려놓는 순간 미국이 심각한 충격을 보거든요. 그랬을 때에 누구나 다, 뭐 트럼프 대통령 마찬가지고 우리는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는 국가입니다.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가 신뢰, 달러의 어떤 신뢰성, 국가의 신뢰성. 그렇지만 지금은 그것을 조금 훼손하더라도 다른 역량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뭐 세계와 동떨어져 살고 뭐 다른 나라들은 니들이 알아서 해라. 뭐 우리는 달러 뭐 상관없이 빚이 많아도 뭐 일단 살고 봐 이게 아니고 그런 어떤 전략적 측면에서 우리 가중치가 달라졌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확보하고 나면 저는 반드시 미국이 다시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어떤 위치에 들어가지 않을까. 근데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게요. 인간의 본성이 그러잖아요. 어떤 분은 그래도 뭐 신뢰가 회복되겠느냐. 천만의 말씀이요. 2등이 3등이 막 그렇게 함부로 했다가 야 이제 미안하다 내가 신뢰를 해봐 이러면 안 되지만 1등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1등은 더럽고 치사해도 1등이 내가 미안하다 이러면
그냥 가야 됩니다. 그건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그 사람이 판을 정해버리니까. 그렇죠. 예, 예. 속으로 욕할 수는 있죠. 그렇죠. 예, 예. 네. 그렇지만 미국이 다른 나라들이 이런 정도 했을 때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는 건 저는 이해가 되는데 네. 미국은 스크래치는 나지만 얼마든지 다음 정권이나 다른 대통령이 신뢰를 회복하자. 그러면 물론 스크래치는 있고 좀 회복하는 시간은 걸리지만 저는 충분히 회복할 수 네. 있다고 봅니다. 저도 진짜 박사님 말씀에 100% 동의해요. 네네. 그냥 미국이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뭐 언제 그랬다는 듯이. 네, 미안하다는 네. 말도 안 하잖아요, 얘네. 네, 왜냐하면 많은 국가들이 여전히 지원하고 손을 잡는 게 국익에 지대하거든요. 도움이 되죠. 예.